안녕하세요. PCM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이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발생한 SLR 이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연준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SLR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의 뉴스가 이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이 뉴스인데요. 다들 해석하셨죠?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는 원흉, 악의 축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을 흔들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SNL이라 그러면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그래서 신동엽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좀 아는데 SLR은 또 뭐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을 흔들까요? 카메라 렌즈에 뭐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공부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서 짜증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 설명만 딱 들으면 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설명 들어갑니다. SLR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말하고요. 미국 은행 중에 자산이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조 이상 되는 대형은행들의 경우에는 총 자산 중에서 3% 이상은 반드시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망하면 문제가 커지는 중요한 은행들은 총 자산 중에서 5% 이상은 반드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마는데 솔직히 어렵죠. 사실 저도 경제 초보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그림은 우리나라 신한은행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이 자산 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여기 자기 자본이 됩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은행의 자산은 현금과 예치된 자금, 예치금으로 돼 있고, 또 은행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하고 받아둔 대출 채권, 이것도 자산에 잡히죠. 그리고 은행이 보유한 유형자산 등 뭐 이런 것들을 은행의 총 자산으로 잡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약 427조 원이죠. 다음 항목으로 은행의 부채는 고객이 맡긴 돈인 예수부채, 그리고 신한은행이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차입부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고객의 예탁금은 당연히 은행 돈이 아니죠. 그래서 고객 돈이니까 돌려줘야 될 부채로 잡힌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총 부채는 약 한 400조 원 정도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한은행의 자산 약 472조 원에서 부채 400조를 빼면 약 27조 원 정도가 신한은행의 자기 자본이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신한은행의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신한은행의 자기 자본 27조를 자산인 427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0을 곱한 백분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6% 정도를 넘기죠. 그럼 미국의 기준에서 한 3에서 5%가 넘어가면은 미국 기준의 SLR은 합격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SLR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도 대략적으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또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조금 더 심화된 설명 들어갈 거고요. 초보자님들은 잠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림처럼 SLR을 계산할 때는 은행의 티어 1 자산을 토탈 레버리지 익스포저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때 티어 1 자산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고 티어 2는 보완적 자기 자본을 말하는데, SLR 산정 시에는 기본적 자기 자본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리고 토탈 레버리지 익스포저에는 온 밸런스 시트와 오프 밸런스 시트를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연준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이 은행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SLR이 요 정도구나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어려웠죠? 다시 경제 초보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와 드리겠습니다. 일단 SLR이 뭔지는 대충 알았어요. 그럼 이제 미 연준이 SLR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걸 또 종료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역시 쉬운 설명을 위해서 신한은행의 자산 항목 중에서 유가증권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 중에 유가증권 이렇게 보이시죠? 유가증권이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 등
가치가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포함이 되죠. 근데 지난 2020년 4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럴 때는 앞으로 뭐 사람들이 빨리 현금을 찾으려는 뱅크런 사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달러가 대량적으로 인출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은행이 보유한 달러가 부족하면 큰일 나겠죠. 그럴 때는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단기에 다른 곳에서 일정한 금리를 주고 달러를 빌려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잘못하면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뭐냐면은 금융기관끼리,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은행들끼리 아니면 은행이나 뭐 다른 금융기관끼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단기로 달러를 빌리는 이 레포 시장의 금리인데요. 지난 2019년 말쯤에 보시면 이렇게 레포 시장 금리가 7%까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지들끼리 돈을 안 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금리가 7%까지 넘어가는 단기 금융시장 발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마다 이게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침체 당시에도 이런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달러를 풀지 않고 비축을 해줬어요. 서로 잘 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이 레포 시장, 이 단기 금융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림과 같은 금리 발작이 일어나는 걸 딱 막아버렸죠. 이렇게 첫 번째로 단기 금융시장의 경색 가능성을 차단해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코로나 침체 당시에 발행됐던 대규모 국채를 매수해 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길이 열려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공부한 이 SLR 이것 때문이거든요. 신한은행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을 자산으로 나눠가지고 백분율을 구했더니 신한은행의 SLR은 약 6% 정도였다. 합격이었다.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발행되는 미정부 국채를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처럼 이 유가증권 부분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산은 늘어나는데 자기 자본 부분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SLR 비중이 뭐 6%였지만 갑자기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막 3%로 떨어지고 2%, 막 1%로 국채를 너무 많이 매입하면 SLR 비중이 낮아지면서 국가가 요구한 규정에 맞지 않는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은행들한테 국채를 매수해달라고 해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2020년 4월에 당시 미연준은 국채를 이 SLR을 계산할 때 자산 항목에서 아예 없애주는 일시적인 규제를 해제해줍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마음껏 발행하는 국채를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는 거죠. 그래도 코로나 침체 당시에는 은행들이 미국채 매입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두면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걸 바로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리를 아주 제로금리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제로금리를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는 미국채를 사는 게 더 낫죠. 그러면서 미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4월에 코로나 침체 당시에 연준이 모든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면서 시중은행들이 미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줬다. 이게 SLR 규제를 완화시켜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에 미연준이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규제를 시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SLR 비율을 맞추려면 네가 가진 국채를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월 31일 이전에 미국 은행들은 보유한 국채를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밤에 연준이 SLR 규제를 다시 시작하겠다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증시도 흔들렸던 이유입니다. 물론 장이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다행히 국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됐고요. 주식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주식 시장이 흔들렸는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보자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 연준의 SLR 이 이슈가 우리한테 주는 힌트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죠. 일단 미 연준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저금리를 유지하고 국채 매입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서서히 거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기에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코로나 침체처럼 아니면 뭐 과거 금융위기처럼 경제가 다시 망가질 거다. 유동성을 흡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연준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실수만 저지르지 않으면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기 이후에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것보다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주식시장도 다시 올라갔던 역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측면부터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지금처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미 연준이 유동성을 서서히 흡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그러면 지금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경제가 망가질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서 걱정을 하실 거예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지금 이 정도로 과도한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그리고 또 미 연준의 유동성마저 흡수되면 잘못하면은 뭐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올 수 있지 않냐, 막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 2013년의 테이퍼링 이슈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미 연준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QE 1에서 3까지를 수행하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었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다시 경제가 금융위기로 떨어졌나요? 물론 2013년 당시에도 보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굉장히 급등했지만 2013년에 다시 2008년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최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그리고 또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보면 2013년과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나요? 한 7% 8% 올라온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죠. 2013년 테이퍼링 당시 그리고 뭐 2015년 기준금리 인상에도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치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가 단순하게 유동성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미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랬다는 거죠. 물론 미 연준이 과거에 기준금리를 잘못 결정하고 유동성 흡수를 잘못해서 경제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폭망시켰던 이런 결정적인 실수가 없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에 시장과 전혀 뭐 소통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랑 약간 반대죠. 지금 상황은 미국채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미 연준은 좀 느긋하게 조금 이따 해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BEI 지수, 그러니까 국채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올해 얼마의 물가 상승률이 있을까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이미 2.2%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미국 국채 투자자들은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좀 앞당겨라 이런 입장이라 이거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미 연준은 최근에 FOMC 회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저금리도 유지하고 국채 매입도 계속 할 거다, 우린 상황 보면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천천히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금리를 천천히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기를 보면은 지난 1980년대나 1990년대와 같이 뭐 그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한 방에 무너뜨릴 이럴 가능성은 적죠. 실제로 그림처럼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그 시기에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연준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기준금리 또한 이렇게 서서히 인상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왔다는 거죠. 물론 미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기준금리를 앞으로 너무 빨리 올려야 돼,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은 물론 있는데 최소한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리는 뭐 한 1년 2년 요 시기 전까지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굉장히 또 혼돈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시기 쉬운 명확한 결론 드려야 되겠죠. 결국에는 당장의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SLR 이슈처럼 실제 지금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3월 31일까지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렇게 준비하는 구간에
경제가 막 급락하고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하고 이런 사례는 1990년대 이후에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은 일단 조정장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당분간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미 연준이 뭐 미친 척하고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기준금리를 막 빠르게 인상하는 이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과거 역사적인 흐름대로 경기의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 이후에 경기 민감주 좋죠. 그리고 또 지금 조정을 받는 기술주 중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또 가격이 충분히 좀 떨어져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미국 장기 국채가 다시 하락하는 이 시기에는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당장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예, 저점을 한번 노려본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하면서 저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당장은 뭐 기술주 하락은 계속되고 주식시장의 조정도 계속되고 미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뭐 당장 뭐 성급하게 해라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의 파티는 끝났다는 이 영상이 있는데, 이것처럼 신흥국은 당분간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일단 그림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거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출금리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다른 신흥국들 중에는 아직 미국처럼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 장기 국채 금리와 연동해서 국채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면서 원치 않는 대출 금리 상승이라는 경기 둔화의 악재에 직면해 있는 이런 신흥국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미국처럼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그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서도 지금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2020년까지는 원화가 강세였거든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특히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봅니다.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자금이 유입이 되고요. 또한 국가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주가도 오를 수 있고 해당 통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까지는 달러 약세가 펼쳐졌고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신흥국의 자금이 유입돼서 경제 성장도 또 빨라지는 이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그림처럼 올해는 작년 2020년과 다르게 2021년부터는 이런 흐름이 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채 금리가 상승한 요 당분간의 구간에는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된다기보다는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기준으로는 선진국입니다. 하지만은 MSCI 기준으로는 신흥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신흥국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자금이 같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는 신흥국이 오히려 뭐 미국 시장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거고요. 자, 그러나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신흥국 뭐 한국 주식 다 팔아? 이거는 좀 아니죠. 왜냐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금리가 향후 오를 만큼 오르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때는 다시 신흥국 증시에도 자금 유입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역시나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오를 만큼 오른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요 시기가 언제쯤 될까? 이제부터는 좀 탐색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겠죠.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도 잡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당분간 뭐 펼쳐질 조정장, 하락장에서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빠져나가고 저점을 잘 잡으시면 되겠지만 사실상 그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물려 있겠죠. 그럼 일단 뭐 존버 윌리엄스 잘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영상들 잘 보시면서 현금, 뭐 채권 이렇게 비중 잘 높이셨던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정장에 너무 빨리 잡지 말고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또 잡아보는 시기, 뭐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 많이 떨어진 기술주 중에 성장을 아직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종목, 그리고 또 신흥국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죠. 자, 이런 쪽으로 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보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